안녕하십니까? 한국신용평가 IS실 오윤아 실장입니다. 이번 한국신용평가 웹캐스트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웹캐스트에서는 2026년도 산업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산업이 여러 개다 보니까 미리 공지 드렸던 대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은 종합 세션과 기업 부문의 각 산업별 전망을 진행할 거고요. 내일은 금융 부문의 산업별 전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같은 경우에는요,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각 세션별 발표가 모두 끝난 뒤에 접수된 사전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웹캐스트는 줌뿐만 아니라요, 유튜브 채널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발표를 놓치시거나 다시 듣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화면 왼쪽 상단에 버튼이 있으니까요. 그 버튼을 통해서 유튜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하시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도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세션은 종합 부문입니다. 2025년도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정리와 2026년도 산업 전망에 대한 종합적인 리뷰를 평가정책실 정승재 실장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부문의 발표를 맡은 평가정책본부 정승재입니다. 종합부문의 타이틀은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산업 양극화 속 업종별 신용도 차별화 전망입니다. 먼저 키스레이팅 액션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5년 업다운 레이셔는 장기 등급 기준 0.77배, 장단기 등급 및 전망 기준 0.95배로 소폭의 하향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25년 상반기 건설, 석유화학, 제일금융권을 중심으로 등급 하향 기조가 심화되었으나 하반기 들어 방위산업, 전력기기, 반도체, 증권 등 경기어조 업종을 중심으로 등급 상향이 이루어지면서 등급 하향폭은 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업다운 레이셔는 신용등급 상향 업체 수와 하향 업체 수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1배를 상회하면 상향 우위, 1배를 하회하면 하향 우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신용등급 트렌드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경기 저하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업다운 레이셔가 1배를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그리고 21, 22년에는 기업의 실적 개선, 자본 확충 등에 힘입어 업다운 레이셔가 1배를 소폭 상회하며 등급 상향 기조로 전환되었습니다. 23, 24년에는 석유화학, 건설, 제2금융권의 실적 저하 등으로 업다운 레이셔가 1배를 크게 하회하며 재차 하향 우위를 보였습니다. 23년부터 이어진 하향 우세 트렌드는 25년에도 유지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호황 업종을 중심으로 등급 상향이 이루어지면서 하향세는 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용등급 트렌드를 기업과 금융 부문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부문의 경우 장단기 등급 및 전망 변동 기준 25년 업다운 레이셔는 0.86배로 하향 기조가 우세하였지만 24년 대비 하향폭은 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 부문의 업다운 레이셔는 1.18배로 증권, 캐피탈 등의 업황 회복을 기본으로 상향 우위로 기조가 전환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 산업별 등급 상하향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일 산업 내에서 등급 상하향이 구분되기보다는 산업별로 등급 상향 하향의 방향성이 차별화되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산업별 업황에 따른 K자형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기업 부문의 주요 상향 업종은 방위산업, 전력기기, 조선, 종합상사, 바이오, 반도체 등으로 구성되었고 하향 업종은 석유화학, 건설, 상영관, 게임, 유통 등에 분포하였습니다. 금융 부문의 주요 상향 업종은 생명보험, 캐피탈, 증권 등이고 하향 업종은 손해보험, 저축은행, 부동산信託 등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변동 요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급 하향과 관련해서는 영업환경 저하로 인한 실적 및 경기 대응력 약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석유화학 관련 업체의 하향 변동이 8개로 가장 많았고 건설사는 3개 업체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게임, 상영관, 유통 등 업종의 수요 트렌드 변화로 인한 하향 변동도 눈에 띄었으며 투기 등급도 5개 업체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외에도 그룹 통합 기준 신용도가 저하되면서 이의 영향으로 지주를 포함한 4개 계열사의 신용 등급이 하향되었습니다. SK그룹의 경우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에서 매각 추진 기업에 대한 계열 유사시 지원 가능성 저하를 반영한 신용도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등급 상향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호적 업황, 사업 경쟁력 개선에 기반한 영업 실적 및 재무 상태 개선이 신용도 상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전력기기, 방위산업, 조선, 반도체, 바이오 등의 산업은 우호적인 업황을 기반으로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대한항공의 등급이 상향되었고 LG CNS도 상장에 따른 자본 여력 강화를 기반으로 등급이 상향되었습니다. 금융 부문의 경우 양호한 자본 적정성을 기반으로 생명보험사의 등급 상향이 이루어졌고 자본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기반으로 키움증권, 메리츠증권도 긍정적 방향으로 신용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어 아웃룩 및 와치리스트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5년 말 아웃룩 와치리스트 분포는 긍정적 방향 24건, 부정적 방향 21건으로 긍정적 방향성이 소폭 우세한 상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5년 상반기 말 대비 긍정적 방향성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부정적 방향성은 소폭 감소했다는 결과입니다. 슬라이드 하단 가운데 그림을 통해 업종별 아웃룩 와치리스트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부문의 경우 부정적 방향성에 다수 분포한 업종은 석유화학, 건설, 자동차 부품 등이었고 긍정적 방향성이 높은 업종은 전력기기, 방위산업, 반도체, 조선 등이었습니다. 금융 부문은 저축은행, 부동산信託, 손해보험의 부정적 방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증권, 캐피탈, NPL은 긍정적 방향성에 분포하였습니다. 아웃룩 와치리스트 분포를 고려하면 산업별 구조, 경기 상황의 차별화로 인한 K자형 양극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글로벌 관세, 지정학적 리스크, AI 호황, 환율 및 금리, 내수 및 부동산 경기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신용도 상하형 업체 및 아웃룩 와치리스트 부여 업체에 대한 세부 리스트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026년 매크로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 25년의 경우 금융여건 완화 기조, AI 투자 확대 등에 기반하여 연초 예상을 웃도는 3.3%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26년에는 AI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지만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저하, 관세 부담에 따른 구매력 약화로 다소의 성장률 둔화가 예상됩니다. 한국 경제의 경우 25년에는 민간 소비 부진, 건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1% 수준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6년에는 글로벌 관세 여파로 인한 수출 성장세 축소가 예상되지만 반도체 호황, 정부의 확장 재정, 내수 회복 등에 기반해 1.8% 수준으로 성장률이 회복될 전망입니다. 다만 산업별로 차별화된 경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반도체 등 소수의 업종에 대한 높은 의존도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한국 및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매크로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탑2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고 한국의 수출 상위 2개 교육국의 지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AI 인프라 중심의 투자 확대,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을 기반으로 2% 내외의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고용 감소 및 실업률 상승,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 등 부정적 기류 속에서도 견조한 AI 성장세가 미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26년 상반기 세제 혜택 확대, 완화적 금리 기조 등에 기반한 소비 심리 회복도 예상됩니다. 다만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은 모니터링 요인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경기 부진의 지속, 수출 성장세 제약으로 인해 26년 성장률은 4% 초중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제조업의 활성화,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 등의 우호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디폴트 위기를 겪은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 왕커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동산 부문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5년 비교적 양호한 성장 추이를 보였던 수출 부문도 관세 압력,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성장률 저하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매크로 이슈는 AI 주도 성장입니다. AI 시장은 현재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로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5년 미국 경제 성장률의 약 1% 정도가 AI 설비 투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6년에도 AI 캐펙스 사이클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아래표에서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상승한 것에서 보듯이 대규모 투자로 인해 일부 기업의 재무 부담이 확대되면서 AI 버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매크로 이슈는 관세, 보호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26년에는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생산 비용 상승 및 교역력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5년에는 기업들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 정책 강도의 약화 등으로 인해서 관세의 영향이 초기 우려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6년에는 25년 관세 회피를 위한 선수출의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가격 전이 효과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비용 증가는 글로벌 무역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마지막 이슈는 원화 약세 현상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가운데 그림처럼 달러 인덱스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에 연동하지 않고 있고 오른쪽 그림인 국제 CDS 프리미엄의 추세와도 괴리가 큰 상태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상대적 통화 가치로서의 원달러 환율이라기보다는 달러 수급에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인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국내 각 경제 주체들의 달러 수요가 상시적이어서 올해도 높은 수준의 환율이 지속되긴 하겠지만 경제 펀더멘털에 근거한 통화 가치 차이가 아닌 수급 요인만으로 원화 절하가 계속 더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국의 간접적인 개입도 있을 것이고 달러 인덱스도 올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B들의 다수는 올해 중에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0원대 초반 수준으로 조금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물론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주요 매크로 이슈를 요약하면 미국 경제의 양호한 성장세와 중국 경기 부진 지속이 맞물려 국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교역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위산업, 조선 등 보호무역 및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따른 수혜산업도 존재합니다. 또한 26년에도 반도체, 전력기기 등 AI 관련 산업은 우호적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 약세는 내수에는 부정적이지만 수출 산업에는 가격 경쟁력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 기조 및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 중국 경제의 부진, AI 붐, 관세 및 환율 등의 주요 요인은 국내 산업의 K자형 양극화를 지속시키고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어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서 한국 및 글로벌 금리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연준은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고용 시장은 완만하게 냉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면 26년에도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정책 금리가 중립 금리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남은 금리 인하는 약 2차례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 IB 컨센서스입니다. 다만 관세 인상, 확장적 재정 정책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니터링 요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금리 인하 속도는 다소 더딘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IB들은 상반기 중 한 차례 추가 인하 후 상당 기간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환율, 부동산 가격, 물가 등 여전히 부담 요인이 많고 내수 성장률의 하방 압력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선반영하며 과도하게 하락했다가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급반등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연동하여 장당이물 크레딧 스프레드도 지난해 11월부터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향후 점차 안정되며 기준금리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균형을 찾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는 한국 국채의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이 예정되어 있어 작년 말 대비 수급 환경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에는 지속적인 금리 인하 기조와 자산 운용사의 레포 펀드 등 공격적인 회사채 매수세가 맞물리면서 매우 낮은 수준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 견조한 회사채 순발행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연말 들어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부 스프레드는 반등하였고 올해의 경우 완만하지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가능성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표에는 크레딧 스프레드 전망에 대한 주요 변수들을 기재하였습니다. 금리 인하 폭이 제한적이고 올해는 작년만큼 크레딧물 수급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핵심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의 2026년 산업별 인더스트리 아웃룩과 크레딧 아웃룩을 보겠습니다. 한신평의 근본 인더스트리 아웃룩 보고서는 총 27개 산업에 대해 작성되었습니다. 긍정적보다는 부정적 아웃룩이 보다 우세한 가운데 산업별 양극화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의 요주의 산업들인 산업 환경이 비우호적이면서 크레딧 전망도 부정적인 산업에는 석유화학, 건설, 유통, 면세, 철강, 상영관, 2차 전지, 저축은행, 부동산 신탁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신용카드 산업은 산업 환경이 비우호적이지만 크레딧 전망은 안정적인 경우입니다. 반도체, 조선, 방위 산업에는 긍정적인 크레딧 아웃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25년 아웃룩 대비 26년 인더스트리 아웃룩 또는 크레딧 아웃룩이 변동된 산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 11개 산업에서 변동이 나타났는데 이 중 인더스트리 아웃룩과 크레딧 아웃룩이 모두 변경된 경우는 5개로 이 중 우호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동이 이루어진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증권, 캐피탈이었고 비우호적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동이 이루어진 산업은 면세 및 상영관이었습니다. 크레딧 아웃룩 변동 없이 인더스트리 아웃룩만 변동된 산업은 4개로 이 중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경된 경우는 조선, 디스플레이, 생명보험이었고 비우호적인 방향으로 변경된 경우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이었습니다. 크레딧 아웃룩만 변경된 산업은 항공운송, 철강으로 모두 부정적 방향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였습니다. 기업과 금융 부문의 단기 리스크 팩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부문의 경우 글로벌 저성장, 중국 과잉 생산, 중국과의 경쟁, 보호무역, 자국 우선주의, 원화 약세를 단기 리스크 팩터로 선정하였으며 산업별 매핑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호무역, 자국 우선주의, 원화 약세의 경우 업종별로 차별화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 부문의 경우 금리 하방 경직, 자본 배분 효율화, 내수 부진 및 부동산 경기 양극화, 정책 및 규제를 주요 단기 리스크 팩터로 선정하였습니다. 중립적 이하 부정적 카테고리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띄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들은 각 산업별 발표 시간에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부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업 부문의 주요 산업에 대한 전망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부문에서는 총 9개의 산업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조선, 철강, 방위산업, 정유, 건설, 자동차, 2차 전지, 석유화학, 메모리 반도체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조선업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조선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준 연구원입니다. 2026년 조선업의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우호적,
크레딧 아웃룩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아웃룩과 크레딧 아웃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거시경제 환경에서의 주요 이슈들이 조선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저성장은 조선업에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인 해운업의 수요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신조 발주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중국 과잉 생산 및 중국과의 경쟁인데요. 최근 중국 조선소에서도 생산 능력 확대가 있었습니다. 그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 능력 확대가 지속된다면 선가 하방 압력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 역시 지속되고 있는데요. 국내 조선사들은 생산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해외 야드 개발을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 기조 강화의 경우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이 국내 조선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글로벌 특수선 수요 확대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물동량 감소가 장기화되는 경우 선주들의 발주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원화 약세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 정책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선박 건조 계약이 달러화로 체결되기 때문에 조선업의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2026년 조선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우호적입니다. 우선 최근 몇 년간 대규모 발주에 기저 효과가 있지만 친환경 교체 수요와 진행 중인 LNG 프로젝트 등을 고려하면 중장기 발주 전망은 양호합니다. 신조성과 역시 2025년에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발주 전망과 확충된 수주 잔고로 인한 조선사의 강화된 협상력을 감안하면 신조성과는 양호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2022년 이후 고성가 물량의 매출 인식으로 인해 개선된 이익 창출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강제 가격 역시 하향 안정화된 상태이며 원달러 환율 역시 조선사의 우호적인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원활한 공정 진행만 이루어진다면 실적 변동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선박 발주 전망의 경우 선종별 편차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발주 흐름이 예상됩니다. 컨테이너선은 친환경 교체 수요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발주가 유지되고 LNG선은 미국 프로젝트 등의 중장기 발주 증가가 예상됩니다. 탱커와 기타 가스선 역시 수급 개선과 환경 규제 영향으로 견조한 수요를 보일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장기 발주 전망이 양호하기 때문에 현재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조 성과의 경우 2020년 말 이후 상승세가 본격화되었는데요. 2025년에는 발주량 감소로 신조 성과가 소폭 하락했지만 친환경 교체 수요와 수주 잔고 수준을 고려하면 성과는 양호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중국, 동남아 등에서 공급 능력 확대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조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수주 잔고의 상당 부분이 고성가 물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개선된 이익 창출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강달러 추세가 조선사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주요 원재료인 강제 가격 역시 하향 안정화된 점을 고려하면 원자재 가격에 따른 실적 변동성은 과거 대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대비 건조량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공정 관리 능력은 더욱 중요해진 것으로 판단되고 인건비 상승은 장기적으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조선업의 크레딧 아웃룩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고성가 수주분의 매출 인식으로 제고된 이익 창출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개선된 재무 여력을 통해 운전자 및 투자 부담에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 등 해외 투자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향후 실제 투자 규모와 세부 내용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체의 모니터링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사는 고성가 수주분의 매출 인식을 바탕으로 재고된 이익 창출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5년 11월 21일 HD 현대중공업의 무보증사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주요 모니터링 요소로는 친환경 선박 시장 내 중국 조선소와의 경쟁 구도와 더불어 마스가 등 해외 사업 관련 투자 규모, 원활한 공정 진행 여부, 자동화 등을 통한 생산 효율성 제고 여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에서 주로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한 Q&A입니다. 우선 미국의 조선업 강화 움직임이 국내 조선사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미국은 최근 해군력 강화와 함정 MRO 외주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동맹국 조선소에서 군함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선 부문에서의 일부 규제 완화도 논의 중인데요. 국내 조선사의 미국 사업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특수선 부문입니다. 하나그룹과 LG현대그룹, 삼성중공업은 이미 미국 조선사와의 협력 등을 통해 미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미국 특수선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경우 단순히 해당 사업에서의 매출이나 이익 창출뿐만이 아니라 업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선 부문의 실적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 사업 경쟁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미 투자 규모나 기간, 미국 투자로 인한 재무부담 확대 수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조선사의 해외 진출 확대 현황과 그에 따른 향후 사업 전망입니다. 국내 3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외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HD현대는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캐파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인도 및 동남아 지역 등에서의 사업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싱가포르의 해양 플랜트 상부 구조물 전문 제작 업체인 다이내믹 홀딩스 인수를 통해 해양 플랜트 제작 역량을 강화했고, 삼성중공업은 해외 조선소와의 협력을 통해 블록 및 탱커 공동 건조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해외 진출을 통해 국내 캐파의 한계와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우호적인 업황의 지속 여부와 더불어 현지에서의 생산 효율성 확보가 해외 진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요 조선사의 개선된 영업 실적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국내 주요 조선사는 2028년 인도분까지 약 3년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주 잔고는 2022년 이후 고성가 물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 발주 및 신조 성과 전망 등을 고려하면 최소 3년 이상 개선된 이익 창출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 외에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는 원활한 공정 진행 여부와 후판 가격, 환율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VLCC 같은 탱커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VLCC 성과가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대비 상승폭이 적었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 VLCC 건조 비중의 확대가 수익성 추가 개선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강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익수 연구원입니다. 이어서 철강산업 전망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2026년 철강산업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비우호적, 크레딧 아웃룩은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 앞서 최근 거시환경 변화가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저성장과 중국 과잉 생산이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입니다. 철강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켜 국내 철강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가동률 하락에 따른 고정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원화 약세 영향도 다소 부정적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판로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는 원자재 해외 조달 비중이 높은 고로업체를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다소 우세해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철강산업 전망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철강산업의 인더스트리 아웃룩을 비우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세계 철강 시장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2026년에도 국내 철강 소비는 건설 경기 침체와 수출 불확실성 하에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중국의 철강 수출 공세도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로 인해 주요 철강사들은 간섭 및 설비 조정과 같은 자구안을 실행 중이며 최근 정부의 지원도 가시화되면서 국내 철강 산업이 재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2026년 세계 철강 수요는 지난 4년간의 역성장을 딛고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최대 시장인 중국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증가폭은 1.3%에 그칠 전망입니다. 국내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산업연구원은 2025년 한국의 철강 내수가 4,300만 톤까지 감소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201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2026년에도 4,300만 톤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별로 보면 건설은 잠재한 PF 리스크와 높은 공사 원가, 강화된 안전규제 등이 건설 투자와 착공을 저해하여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는 주요 시장인 미국의 관세로 인해 국내 생산업체의 수출 둔화나 미국의 현지 시장의 구매력 약화가 업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업황 호조와 수입산 후판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 내 수입 대체와 강제 사용이 적은 선박으로의 주력 선종 전환이 국내 철강 소비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수출 공세가 역내 시장에 큰 공급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확대한 중국 철강사들은 24년 1.1억 톤, 25년 11월 누적 1억 800만 톤을 수출하여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원료 및 철강 가격은 수요 회복이 제한되면서 전반적인 약보합이 예상됩니다. 다만 장기간의 조정과 관세 효과로 추가 낙폭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아시아 역내의 경우 중국의 산업 정책과 경기 방향이 주요 가격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철강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위험이 고조되고 공급망 재편과 탈탄소라는 구조적 변화 압력에 놓이면서 국내 철강 산업은 재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국내 설비 조정과 해외 투자를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서는 한편 최근 정부 차원에서도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하는 등 산업 지원이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비효율 설비 축소나 인력 재편, 설비 고도화 같은 구조 전환에는 단기적으로 많은 비용과 자금 유출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업체별 구조조정 경과에 따른 영업 기반과 수익 구조 변화, 이를 뒷받침할 재무 여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26년 철강 산업의 크레딧 아웃룩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철강사들은 불리한 영업 환경 하에서 수익성 개선 여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ESG 규제 대응이나 해외 설비 투자와 같은 자금 부담이 누적되면서 재무 구조의 변동성이 이전 대비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 건설 수요나 대미 수출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업체들은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대응이 미흡하거나 투자 대비 재무 여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 신용도 하향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요 업체별 모니터링 사항은 시간 관계상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에서 주로 관심 있는 사항을 FAQ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이후 국내 철강 산업의 수출 경과와 전망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철강 관세율을 50%로 상향한 25년 하반기부터 국내 철강사들의 대미 수출 실적이 뚜렷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쿼터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관세가 상당한 수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강간의 25년 하반기 수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22% 감소했으며 수출 채산성도 이전 대비 크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내수시장마저 판매 부진과 가격 하락 압박이 지속됨에 따라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 주요 강간사 합산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강간 다음으로 미국 익스포저가 큰 컬러 강판도 저조한 수익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 수출 시장인 유럽과 멕시코도 무역 장벽이 강화되면서 컬러 강판의 수출 불확실성은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미국의 강력한 관세 정책과 상대국들의 보호무역 대응하에 수출 환경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앞서 본 대미 의존도 높은 강종들의 직접적인 수출 위축뿐 아니라 자동차, 가전과 같이 주 고객사가 미국 관세 영향에 노출된 경우에도 가격 인하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 수요처들이 미국 역내 공급망 선호가 높아지면서 국내 철강사들의 미국 현지화 투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인도, 멕시코 같은 주요 수출 시장이 무역 구제 조치를 발동하면서 국내 철강사 수출 판로가 재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침체된 내수나 미국 시장을 대체할 수요를 확보하기도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 글로벌 철강 소비의 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실적은 25년 대비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해외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주요 철강사들의 신용평가상 주안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상위업체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다수의 합작 투자나 전략적 제휴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당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투자가 예상됩니다.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투자 구조상 직접 지분 투자로만 약 2조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투자 법인에 대한 지배력 수준이나 신용 공여 등에 따라 실질 재무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아그룹은 최근 준공된 세아제강 지주 산하 영국 모노파일 공장에 총 2조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되었고, 세아베스틀 지주 산하 미국 특수학금 시설에도 2천억 원이 넘는 자본이 출자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장적 투자 흐름은 2022년부터 가시화되어 철강사 현금 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상해 철강사 합산 재무 비율은 여전히 우수한 편이지만 투자 부담이 누적되면서 저하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투자 건들이 본격적으로 집행될 경우 재무 부담이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 관점에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재무 부담은 즉시 반영되는 반면, 투자로 인한 수익 창출과 투자금 회수까지는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신용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투자의 방향성과 사업성이 인정되고 투자금을 감내할 재무적 체력이 뒷받침된다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영업현금 흐름뿐 아니라 비영업자산 매각과 같은 자구책, 장기간 분산된 자금 스케줄, 공급 계약에 기반한 투자 사업의 안정성, 풍부한 자본 완충력 등이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의 철강산업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정부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경쟁력 약화 품목에 대한 설비 조정, 불공정 수입 대응, 제품 고도화 및 저탄소 공정 전환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국내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특별 법안에는 공동행위 예외 적용과 같은 사업 재편 특례가 적용되어 업계 차원에서도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설비 조정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불공정 수입으로부터 산업 보호 조치는 단기적으로 내수시장 가격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 조성이 수반되는 저탄소 공정 전환에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경쟁국인 일본, 유럽, 미국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대규모 정부 보조금을 편성하고 있어 기술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의 현 여건을 고려할 때 자발적 참여 요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력비 경감, 세제 감면, 인프라 지원과 같은 현실적이고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험평가 관점에서는 경쟁력 약화 품목으로 지목된 철금 및 강간업계의 설비 조정 가능성과 이에 따른 주요 업체별 사업 및 재무 프로파일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계는 건설 수요의 의존적인 구조 하에서 2023년 이후 수요 절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철근은 전기요금 인상이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강관은 내수 부진을 상쇄하던 대미 수출이 관세 장벽으로 제약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다각화가 제한된 업체의 경우 구조조정 비용과 투자를 감내하면서 자율적 설비 조정에 참여할 요인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현실적 지원 아래 신속하고 체계적인 설비 합리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판재료는 단기적으로 정부 수익 규제가 수급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겠지만 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제품 믹스의 고도화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전방 산업과의 상호 발전을 통해 건설 의존도가 높은 국내 철강 시장의 근본적인 소비 구조를 고부가 시장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철강 산업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위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권영민입니다. 방위산업의 산업 전망과 신용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방위산업에 대한 키스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우호적, 크레딧 아웃룩은 긍정적입니다. 먼저 최근 거시경제 환경에서의 주요 이슈들이 방위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기조 및 방위비 분담 요구로 국제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방산 수요 증가로 연결되어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 계약 상당수가 달러화 기준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및 가격 경쟁력 강화 효과가 존재하며
내수의 경우 원가 기반 가격 결정 구조로 인해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2026년 방위산업의 산업 전망은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정세 불안, 그리고 자주국방 강화 기조가 있습니다. 내수에서는 방위력 개선비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망의 배경이 되는 글로벌 국방비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군사비 지출은 10년 연속 증가한 가운데 2024년 지출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유럽, 중동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금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주요국의 국방비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따라 나토 회원국은 2035년까지 GDP 대비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데 합의했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자주국방 역량 강화 분위기에 따라 전 세계적인 국방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글로벌 흐름에 이어 국내 국방 예산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2025년 약 61조 원에서 2026년 약 66조 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미래 군사력 강화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약 20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방산 수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 환경 변화에 힘입어 국내 방산업체의 수주 잔고가 2021년 이후 급격히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과거 연간 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방산 수출 수주가 최근 3년간 연평균 13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15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2022년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026년 방위산업의 신용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대된 수주 잔고와 수출 증가 영향으로 당분간 영업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규모 사업 진행에 따른 캐펙스와 운전자본 변동성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예고된 현금 창출력을 고려하면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체들의 모니터링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풍부한 수주 잔고에 기반하여 양호한 영업 실적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으로 운전자본 부담과 투자 소요가 늘고 있어 재무 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LIG 넥스원은 2025년 10월 13일 이슈어 레이팅 신용 등급이 AA- 긍정적에서 AA 제로 안정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규 수주 및 수주 잔고 추이,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자금 소요 및 운전자본에 따른 재무 부담이 중점적인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무보증 사채 등급 전망을 2025년 12월 30일에 AA-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모니터링 요소로는 KF21 양산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 사업 부문별 수주 실적, 운전 자본 부담과 투자 소요가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의 경우 2025년 11월 27일에 무보증 사채 신용 등급이 AA- 긍정적에서 AA 제로 안정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필리조선소 관련 추가 투자 부담 및 필리조선소 실적 개선 추이와 이에 따른 재무 부담 변동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장에서 주로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한 Q&A입니다. 우선 유럽의 군비 증강과 역내 자체 조달 강화 추세가 K방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방위비 증액 합의로 무기 조달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기회이지만 유럽산 우선주의로 자금률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것은 위협 요인입니다. 이에 K방산은 현지화 생산, 합작법인 설립, 기술 협력 강화와 같은 방안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방산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입니다. 미국은 첨단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재래식 무기와 성능 개량 분야에서 외부 협력 수요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해군이 생산 능력 병목으로 함정 건조와 보수에서 사업 지원과 비용 문제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맹국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조선업체는 MRO,
현지 조선소 인수 등을 통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위 산업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 담당 김문우입니다. 정유산업 전망 발표하겠습니다. 26년 정유산업에 대한 산업 전망은 중립적, 신용도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석유 수요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공급 측면에서는 정제설비 순증설 부담이 감소하면서 정제 마진이 개선되고 이익 창출 기조가 유지될 걸로 전망합니다. 정유산업의 키 이슈 서머리입니다. 글로벌 저성장이 지속된다면 정유산업 수익성이 저하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금률 증가는 국내 정유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설비 가동 제약과 내수 수요의 물량 소화로 중국의 석유 제품 수출 증가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26년 정유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입니다. 수요를 먼저 이야기해 보면 석유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25년부터 주요 소비국의 경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는데요. 26년에도 중국의 수요 약화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인도 같은 신흥국 성장에 따라 수요 증가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정제설비 순증설 부담이 25년 축소되면서 정유시장 내 공급 과잉 압력이 감소했습니다. 향후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추가 설비 폐쇄 가능성을 고려하면 순증설 부담이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6년 정유산업의 수급과 정제 마진은 25년 대비 개선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25년 10월까지 정제 마진에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11월 이후에는 경유, 휘발유와 같은 주요 석유 제품 중심으로 스프레드가 개선되었는데요. 최근까지도 양호한 정제 마진을 유지하고 있고 신흥국 중심의 수요 성장과 완화된 정제 설비 순증설 부담이 26년 정제 마진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라든지 지역 간 분쟁에 따라서 정제 마진이 크게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유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가의 경우 25년 점진적으로 하락했고요. 석유 수요 성장세 둔화와 주요 산유국의 증산 양상을 고려하면 26년에도 유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산유국이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크레딧 아웃룩입니다. 올해에도 석유화학 부문이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유와 윤활유 부문을 중심으로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무적으로는 영업현금 창출을 통해 재무부담 통제가 가능할 전망이지만 차입 규모를 크게 줄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유사 영향은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주요 모니터링 업체는 S-오일,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및 HD현대오일뱅크인데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정유사의 실적 회복 가능성입니다. 올해 정유 부문은 전년 대비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비정유 부문은 윤활유 부문에서 견조한 스프레드와 이익 창출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석유화학 부문은 전반적인 부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대규모 정제 설비를 신규 가동했지만 소규모 정제 설비인 티팟 가동률 하락으로 실제 정제 처리량과 석유 제품 수출 규모는 예상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중국 내수 수요가 둔화되거나 정부가 수출 촉진책을 실행할 경우 아시아 지역의 수급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정유사의 재무 부담입니다. 정유사들은 비정유 부문 기반을 확장했지만 투자 성과가 지연되면서 산업 내 차입 규모가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정유사별 투자 전략과 성과에 따라 재무 구조가 차별화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관련 영향을 말씀드리자면 작년 말 석유화학사와 정유사들이 개편 초안을 제출했고 올해부터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유사의 구조 개편 참여는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대응력에 기여하지만 중단기적인 재무 부담 확대와 올레핀 제품의 실적 개선 불확실성이 수직 통합에 참여하는 정유사에 부담이 되어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커 보입니다. 이상 정유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수 연구원입니다. 이어서 건설 산업 전망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의 2026년 건설 산업 산업 전망은 비우호적, 등급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최근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건설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해외 수주 감소와 국내 건설 투자 위축 가능성은 건설사 사업 기반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원화 약세의 경우 국내는 중립적이나 해외 수주에는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건설산업 산업 전망은 비우호적입니다. 수도권 핵심지와 달리 지방의 주택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급 불균형으로 주택 및 분양 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 밖에 착공 감소가 이어지면서 외형 축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미분양, 안전관리 비용 등이 수익성을 제약하는 가운데 재무부담 완화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산업 전망은 지방 주택 경기 부진입니다. 수도권 핵심지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정고점을 돌파하였으나 지방 및 수도권 외곽 지역은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지역 간 온도 차이가 심화되었습니다. 미분양 주택에서도 지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주택 시장의 경우 입주 지연 등으로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수도권 핵심지의 경우 견조한 수요하에서 신규 공급 축소의 여파로 당분간 주택가격 강세가 전망됩니다. 그러나 지방은 누적된 공급 과잉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양극화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본격적인 외형 축소가 전망됩니다. 건설사 합산 매출액은 25년 감소세로 전환되었는데요. 26년에도 착공 물량 축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현장의 순차적 준공으로 매출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수익성 회복에는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수익성은 25년 일부 회복에 이어 26년에도 공사원가 부담 완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분양, PF 관련 손실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전관리비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넷째, 당분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재무 부담이 예상됩니다. 영업자산 부담이 확대되면서 건설사들의 차입 부담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26년 이후 외형 축소 등으로 영업자산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비우호적인 재반 환경을 감안할 때 영업자산 및 PF 우벌 채무 부담이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유동성 대응 능력 저하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년 건설산업 등급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착공 감소와 매출 채권 훼손 등 비경산적 손실로 인해 본격적인 실적 회복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향후 미분양, 안전사고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운전자금과 PF 관련 자금 소요로 재무 부담이 누적되는 건설사의 신용도 하락 압력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비우호적인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재무 역량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당사는 매출 채권과 PF 보증 부담 해소 수준, 안전관리 역량, 재무 여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체별 모니터링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사는 25년 말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 현실화와 재무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포스코 ENC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롯데건설은 PF 우발 채무 부담과 분양실적 부진, 수익성 저하 등을 감안해 25년 6월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유동성 대응력은 개선이 전망되나 3.6조 원에 달하는 PF 우발 채무 부담이 여전히 과중한 수준으로 향후 지방 현장의 분양률 재고 수준, 영업자산 회수 규모, 미착공 및 홈플러스 점포 개발 사업 관련 PF 리스크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건설은 21년 4분기 이후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매출채권 회수 추이와 미분양 및 PF 우발 채무 관련 추가 손실 인식 가능성, 그룹 차원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부정적 등급 전망을 부여하고 있는 BS 안양은 계열 관련 자금 대여 등으로 순차입금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재무부담 완화 여부와 PF 보증 관련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 등이 주요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건설 산업과 관련한 시장 내 주요 이슈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의 부동산 대책이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25년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해 이재명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출 제한 및 규제 지역 지정을 통한 수요 억제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었는데요. 이는 정비사업 지원 등으로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 건설사 영업 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H 직접 시행 등 공급 확대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중견 건설사들에게 긍정적이지만 실제 매출 반영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매출채권 부담입니다. 동사 유효등급 보유 건설사 합산 매출채권 규모는 23년 25조 원에서 24년 27조 원, 25년 9월 말에는 31조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차입금도 크게 증가했죠. 매출채권 증가는 입주 물량 집중 영향이 크지만 미분양 증가나 입주 지연 등도 주요 원인입니다. 순차적 준공으로 매출채권 규모는 16년 이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지방의 분양 연기 부진 등을 감안하면 회수 지연 및 대손 반영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매출채권 부담이 크게 증가한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공사대금 회수 및 유동성 대응 능력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안전규제 강화 기조가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산업재해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그럼에도 중대재해가 반복되면서 기존 규제에 더불어 추가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 규제 내용에는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건설사 사업 기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감소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건설사들은 단기적으로 안전관리 비용 증가와 공정 지원에 따른 수익성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산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평가본부 김은관 선임연구원입니다. 보편화된 관세 부담, 수익성 방어 능력이 관건이라는 주제로 2026년 자동차 산업 전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당사의 산업 전망은 비우호적이나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한 신용도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개별 장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 주요 거시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글로벌 저성장, 중국과의 경쟁, 자국 우선주의 등에 따른 영향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원화 약세는 수출 비중이 높은 완성차 업체 수익성에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2026년 자동차 산업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자동차 산업 전망은 비우호적입니다. 일단 수요 측면에서는 미국 수요 부진 등으로 글로벌 완성차 판매 성장세 둔화가 전망됩니다. 그리고 2025년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이슈였던 관세 부담 지속으로 업체들의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친환경차 부문에서는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강세가 예상됩니다. 글로벌 완성차 수요 성장세는 2025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에는 중국, 신흥국 판매 호조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을 보였으나 2026년에는 미국, 중국 등 주요 지역의 정책 효과 약화로 수요 개선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관세 영향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며 고용시장 악화 우려 등 비우호적인 구매 환경이 예상됩니다. 서유럽은 배기가스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중저가형 전기차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수요처인 중국은 경기 둔화 우려와 전기차 세제 혜택 축소로 성장률 하락이 예상됩니다. 주요 지역은 대체로 1%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수요 성장이 제한적인 가운데 관세는 2026년에도 부담 요인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11월부터 자동차 및 부품의 품목 관세율이 15%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2025년 1분기까지 무관세가 적용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대차 기아의 수익성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업체 대비 우수한 이익 창출력과 시장 지위를 감안하면 현재 수준의 관세는 현대차 기아가 감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생산지 조정, 공급망 재편을 통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차량 가격 인상을 통해 관세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환경차 시장은 전체 성장률은 둔화되나 하이브리드 판매 성장이 전체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성장률은 미국 보조금 종료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주요 업체의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 본격화로 친환경차 시장 성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비우호적인 산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업체 및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한 신용도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관세 부과로 인한 실적 저하에도 경쟁업체 대비 양호한 이익 창출력과 다각화된 파워트레인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 시장 지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투자 규모 증가를 흡수할 만큼 충분한 유동성도 강점입니다. 부품업체는 외형 성장은 정체될 것으로 보이나 전동화 관련 투자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로 급격한 재무 변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모니터링 업체는 한온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은 이익 창출력 개선 지연, 설비 투자 및 금융 비용으로 인한 재무 부담 확대로 등급 전망이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다만 2023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 최대 주주 변경 과정에서 6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 있으며 최근 약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가로 진행하여 2025년 말 기준으로는 재무 안정성 지표가 상당 부분 개선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사는 향후 실적 방향과 현금 흐름 개선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 등급에 반영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주요 이슈에 대한 당사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미국의 관세 정책이 현대차 기아에 미칠 영향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무관세에서 15% 관세로 변경되어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합니다. 현대차 기아의 예상 관세 비용은 2025년 약 7.3조 원에서 2026년 약 5.8조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업체들 모두 관세 부담이 동일한 상황에서 현대차 기아는 단기적으로는 상품 믹스 개선과 생산지 조절을 통해 부담을 일부 흡수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판매 가격의 점진적 인상과 인센티브 축소를 통해 마진 확보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장은 시장 규모, 소비자들의 소비력 등을 감안할 때 중요도가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는 전동화 전환과 라인업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팬데믹 이후 현대차 기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제일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준공된 메타플랜트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면 사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차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별로 정책에 따라 전기차 성장률이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불가역적이나 전환 속도는 지역별로 다를 것으로 보이며 특히 친환경 정책의 후퇴가 일어나고 있는 미국 지역은 단기 수요 전망이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전동화 파워트레인 믹스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공존하는 국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파워트레인에 대한 수요가 천차만별인 만큼 이에 대응하는 능력이 완성차 업체의 주요 경쟁력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최근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소형 및 대형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전기차 출시 등을 통해 파워트레인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 업체의 성장이 국내 업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내수 시장과 신흥국 외에는 점유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현대차 기아의 고객 분포가 미국, 서유럽, 인도 등 중국 업체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단기적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좀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친환경차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국 로컬 업체의 성장과 이에 따른 글로벌 경쟁 심화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산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훈 연구원입니다. 중국 주도 글로벌 경쟁 심화, 국내 업체들의 생존 전략 확인 필요라는 주제로 2026년 산업 전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한국 신용평가의 산업 전망은 비호적이며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한 신용도 전망도 부정적입니다. 당사 전망에 대한 근거는 이어지는 장표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해 주요 산업 이슈들이 미치는 영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글로벌 저성장 시 2차 전지의 전방 산업인 전기차 구매 수요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중국의 과잉 생산 및 중국 업체와의 경쟁입니다. 중국 내 공급 과잉으로 중국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글로벌 경쟁 강도는 심화 중입니다. 다만 이러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유럽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 추진은 국내 업체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차전지 산업 전망은 비우호적입니다. 2025년까지는 배터리 수요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2026년에는 미국 시장 역성장과 중국의 성석 시장 진입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은 친환경 정책 후퇴와 세액 공제 종료로 수요가 감소하고 유럽은 배기가스 규제와 보조금 정책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의 존재감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해외 생산 시설 확장으로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 업체들은 제품 다각화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등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별 성장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전기차 시장인 미국, 유럽, 중국을 살펴보면 지역별 환경 정책과 친환경차 침투 수준에 따라 성장률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연비 규제 완화, 관세 부과로 인한 차량 가격 인상 등 부정적 요인으로 전기차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은 2025년부터 강화된 배기가스 배출 규제 충족을 위해 친환경 차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어 올해에 이어 양호한 성장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전기차 인센티브 축소, 경기 둔화 우려로 배터리 수요 성장세는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전기차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업권 구조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비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전기차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지원 및 규제가 필수적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집권 이후 친환경차 정책의 후퇴 기조가 뚜렷하여 배터리 수요 감소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5년 9월 전기차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한 이후 10월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한 바 있습니다.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셀 업체 중심으로 2025년부터 27년까지 신규 생산 설비 완공이 집중되어 공급 과잉 심화가 예상됩니다. 로보택시 출시 가능성, ESS 시장 성장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배터리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차의 판매 부진은 국내 업체들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유럽 시장은 배기가스 규제 강화와 이를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보조금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를 회복하였습니다. 25년 초 배기가스 규제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만 중장기 규제 달성을 위해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신차 출시 및 판매 인센티브 확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부 축소되었던 전기차 보조금도 국가별로 재개되면서 2026년에도 유럽 시장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양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2차전지 산업 전망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중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는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 업체들의 글로벌 점유율은 이미 70%에 육박하고 있으며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도 국내 업체들의 시장 지위를 앞서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풍부한 내수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해외 생산시설 확장, 수출 확대에 힘입어 산업 내 지배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이 높은 미국 시장을 제외하면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 업체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다각화 및 차세대 배터리 개발 등 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신용도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력 시장인 미국의 수요 역성장과 신규 공장 고정비 부담으로 배터리셀 업체들의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재 업체도 낮은 가동률과 AMPC와 같은 수익 보완 요소 부족으로 실적 회복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규모 투자는 일단락되었지만 약화된 이익 창출력과 과중한 금융 비용을 감안할 때 재무 부담 감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6년에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 구조가 지속되는 경우 신용등급 하향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추가적인 재무부담 확대 통제 방안, 재무구조 개선 성과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모니터링 업체입니다. SK온은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배터리 사업의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해외 공장 투자로 재무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그룹 차원의 지원 방안을 통해 SKM무브를 포함한 안정적인 사업 구조의 계열사 합병과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신용도 하향 압력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배터리 사업 수익성 회복 정도, 윤활유 사업 등 다른 사업 부문의 실적 보완 수준, 그룹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또한 최근 공시된 포드와의 합작법인 종결 관련한 영향도 모니터링하여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에서 공시한 평가 의견과 코멘트 등을 참고 바랍니다.
네, 이제부터는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시장의 주요 궁금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ESS가 국내 2차전지 산업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ESS, 즉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최근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그 주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SS의 성장은 전기차 배터리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업체들의 수요 편중을 완화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 업체들의 ESS 주력 판매 지역은 전력 수요, 관세 장벽 및 AMPC 수혜 등을 고려할 때 미국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미국 ESS 시장은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026년부터 중국산 배터리의 관세율이 인상될 예정이며 국내 업체들도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국내 업체들의 선전이 기대됩니다. 다만 전체 2차 전지 수요 중 ESS 비중이 아직까지는 약 20%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80%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ES 배터리는 어디까지나 실적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 국내 업체들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위해서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판매 성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업체와의 실적 격차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배터리 셀과 소재 모두 중국과 한국 주요 업체 간 실적 격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적 격차가 지속된다면 결국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여력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나트륨, 전고체 배터리 등의 양산이 지체될 경우 국내 2차 전지 산업은 중국 업체들에게 밀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 철강 산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재편 혹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 유럽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 국내 업체에 미칠 영향입니다. 서구권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히토리오 수출 통제 등으로 전기차 관련 부품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금지 외국기관 제한 규정을 도입하여 배터리 소재와 핵심 광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갈 계획이며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여 번역 내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꾀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글로벌 2차전지 산업 내 중국 업체와 경쟁 가능한 것은 국내 업체들 뿐이라는 점에서 무역 분쟁의 반사 이익이 기대됩니다. 네, 이상으로 2차전지 산업 전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호섭 연구위원입니다. 이어서 석유화학 산업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당사의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비우호적, 크레딧 아웃룩은 부정적입니다. 거시환경 중에서는 글로벌 저성장과 중국의 과잉 생산에 따른 공급 과잉이 석유화학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석유화학 산업의 비우호적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요 권역별 설비 감축 움직임에도 이를 상회하는 증설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글로벌 주요 권역별로 노후화되거나 효율성이 낮은 설비의 폐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에틸렌 설비 폐쇄 계획은 2028년까지 약 1천만 톤 이상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수급 개선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기간 중국을 중심으로 감축 물량을 크게 상회하는 약 3천만 톤 가량의 설비 증설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석유화학 제품의 유의미한 수급 개선은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제품별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에틸렌의 경우 26년까지 공급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7년에는 중국, 인도 등지에서 대규모 신규 크래커 유입이 예정되어 있어 공급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필렌 수급 역시 27년까지 수요 증분을 상회하는 순증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수급 부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품목별 수급 구조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26년에도 공급 부담에 따른 저조한 시장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수요 회복 모멘텀은 여전히 미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은 이구환신 정책에 따른 소비 부양 효과가 25년 하반기 들어 약화되었고, 석유화학 자금률 상승과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국내산 제품의 중국향 수출 물량 회복이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완화나 러우 전쟁 종결 가능성 등은 수요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지만 현실화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셋째, 수급 부진에 따른 판가 하락이 원재료비 완화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유가 약세로 나프타 가격이 하락했고 26년에도 유가 약세 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수년간 누적된 공급 과잉으로 수급 밸런스가 크게 저하된 상황이므로 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 스프레드 반등 폭은 과거 대비 제한적인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비우호적 업황 전망을 감안할 때 2026년 석유화학 산업의 크레딧 아웃룩은 부정적입니다. 투자 축소, 비핵심 자산 매각 등으로 차입금 증가 폭은 크지 않겠지만 약화된 이익 창출력 대비 과중한 재무부담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부터 본격화될 사업 재편 및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무 리스크를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는지가 향후 업체별 신용도 하향 압력을 차별화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주요 이슈 업체별 모니터링 요소입니다. 업황 부진 장기화에 따른 재무구조 저하 등을 반영해서 6월 정기평가 시 상당수 업체들의 신용등급 및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고, 아이오 공시 이후인 12월 말에도 SK 지오센트릭과 SK PIC 글로벌의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당사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석유화학 업체들이 주요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 모니터링 포인트 첫 번째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 재편 진행 경과와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 12월 아이오 공시 이후에 업체들이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등 변동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장표에는 관련 내용을 추가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각 산단별 사업 재편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산에서는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 HD현대오일뱅크가 사업 재편 계획 제출과 금융 지원 신청을 완료했고 LG화학과 하나토탈에너지스도 설비 효율화를 위한 협업을 검토 중입니다. 여수에서는 여천NCC, DL케미칼,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칼이 그리고 LG화학과 GS칼텍스가 JV 설립 등 공동 사업 재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은 S오일, 대한유와 SK지오센트릭 3사가 모두 참여하는 사업 재편을 계획 중입니다. 공통적으로 업스트림 기초유분 설비 축소, 이와 연계된 다운스트림 설비 조정 등이 포함되어 원활히 진행된다면 수급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통합법인 사업 개시 시점이 올해 말 정도이고 나머지 업체들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실제 사업 재편 효과 발현까지는 1, 2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업스트림 설비 통합 방안과 모니터링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1월 말 롯데케미칼이 관련 내용을 공시했는데요. 크게 롯데케미칼의 대상 공장을 물적 분할한 이후에 이를 HD현대케미칼이 흡수합병해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을 5대5 비율로 공동 지배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업 재편 완료 이후 NCC 합리화를 통한 손실 축소와 생산 효율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1년의 절차를 거쳐서 실제 통합 효과는 2027년경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대상 공장은 롯데케미칼 전체 기초유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 업스트림 설비로서 저율 가동과 고정비 부담으로 수익성이 저조했던 상황입니다. 해당 설비가 합작법인으로 이관될 경우 롯데케미칼 입장에서 관련 손실이 축소되고 차입금도 경감될 수 있는 점은 긍정적 요인입니다. 다만 합작법인에 대한 추가 재무적 지원 제공 수준, 단존 사업의 효율성 개선과 포트폴리오 고도화 등이 롯데케미칼의 향후 신용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HD현대케미칼은 롯데케미칼 대상 공장과의 통합 이후
단기적으로는 이관받는 차입금 증가와 설비 효율화 등에 따른 손상 차손 등으로 재무구조 저하 압력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사 지원을 통한 자본 확충, 정부의 금융 지원 등을 통해서 이를 보완할 수 있으므로 대상 공장 설비 통합 이후의 재무구조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NCC 통합 운영과 수직 계열화를 통한 생산 효율성 향상, 석유화학 제품 고도화 등 사업 경쟁력 확보 여부가 신용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모니터링 포인트는 유동성 리스크 관련 내용입니다. 석유화학 업체 전반의 영업현금 창출력은 약화된 반면에 대규모 설비 투자로 유형자산 장부 금액은 증가한 결과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적시 활용성이 떨어지는 여신 한도나 담보 제공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실적 부진 지속으로 금융기관 여신 한도가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면 산업 전반의 유동성 위험은 과거 대비 높아진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개별 업체별 시장성 차입금의 만기도래 현황, 이에 대한 차환이나 상환 방안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석유화학 산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모리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이어서 2026년 메모리 반도체 산업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 메모리 반도체 산업 전망은 우호적, 신용도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강력한 AI 수요 덕분에 전례 없는 실적이 예상되고 재무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6년 거시 측면의 주요 이슈가 메모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글로벌 저성장은 강력한 AI 수요로 상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과의 경쟁은 기술 격차가 2, 3년 수준으로 커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같은 보호무역주의는 메모리 수요 둔화와 수익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구조를 볼 때 반도체 품목별 관세 현실화 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메모리 특성상 달러 강세는 다소 긍정적일 전망입니다. 그럼 메모리 산업 전망을 우호적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출원 응용이 확대되면서 메모리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왼쪽 표에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요. 24년까지가 AI 시장이 학습 중심이었다면 25년부터는 출원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정확한 응답에 대한 요구가 상승하는 영향입니다. 향후에도 AI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추론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대규모 추론 과정에서도 추론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AI 서버의 연산과 캐시 부담을 일반 서버나 SSD로 분산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6년 D램 수요는 전년 대비 25%가량, 그리고 낸드는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로 메모리 업체들의 신규 팹 가동 일정을 볼 때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왼쪽 그래프는 업체별 캐파 추이 및 전망인데요. 우선 SK 하이닉스의 D램 캐파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HBM 생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청주 M15X 캐파여서 범용 메모리 증산이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26년까지 캐파 확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평택 P4에서 일부 증산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HBM 고객 확보 수준에 따라서 이 증산 여력이 HBM 생산에 우선 활용될 것으로 보여서 범용 메모리의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단기적인 메모리 수급 개선 여력은 현재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수급 개선 가능성을 보자면 신규 팹 가동 일정이 중요한데요. SK 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1기 팹은 27년 하반기, 그리고 마이크론의 미국 보이시 팹은 27년 말이나 28년 초 가동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8년 초 전후로 예상되는 신규 팹 가동 전까지 메모리 전반의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시장 규모는 과거 대비 증대된 수준에서 유지되고 변동성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과거 메모리 시장은 선생산 후판매 구조로 인해서
매출 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이 매우 큰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HBM과 같은 주력 제품이 1년 단위 사전 계약 방식으로 판매되고 매출 비중도 계속 증가하면서 변동성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른쪽 그래프에서 갈색 선이 디램 매출 중 HBM 매출 비중인데요. 28년에는 40% 수준까지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AI 기반으로 메모리 수요는 앞으로도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AI용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제품 믹스가 개선되면서 평균 판매 단가의 저점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결국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6년부터는 시장 규모가 과거 대비 확대된 수준을 유지하고 28년까지는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는 완만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 평가 대상인 SK하이닉스의 신용도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선도적인 기술력으로 AI 수혜를 가장 크게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무 부담도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에서 관심 가지실 만한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AI 사이클은 과거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 스마트폰, 2017년 서버처럼 과거에는 특정 응용처가 수요를 견인하는 단일 구조였다면 이번 AI 사이클은 HBM뿐만 아니라 DRAM과 SSD까지 연계되는 구조적 수요입니다. 또한 오른쪽 표처럼 국가 단위의 소버린 AI까지 가세하면서 수요 기반이 넓어졌고 메모리 업체들도 과거 단순 범용 제품 공급자에서 AI 반도체 공동 제작자로 역할이 확대됐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가 AI 흐름을 주도하고 있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사이클 변화에 따라서 단기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겠지만 앞서 언급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번 AI 사이클은 과거 사이클 대비 상승 시기가 더욱 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관련해서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범위가 확대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메모리 업체들의 중국 매출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미국 정부는 24년 12월에 중국에 HBM 수출을 금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AI 고도화 과정에서 메모리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향후 HBM뿐만 아니라 AI 서버용 고용량 DRAM이나 SSD,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메모리인 CXL이나 PIM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산업 리스크 요인입니다. 아래표는 주요 메모리 업체의 신규 팹 건설 계획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요 메모리 업체들의 신규 팹이 28년 초를 전후로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서 공급 과잉에 따라서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AI 인프라 투자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면서 빅테크들이 외부 자금 조달을 늘리고 있습니다. 26년에는 글로벌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만 차후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될 경우에는 유동성 축소로 인해서 인프라 투자 규모가 둔화되고 메모리 수요도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업 부문의 2026년도 산업별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Q&A 시간을 갖겠는데요.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Q&A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이번 웹캐스트에 대한 설문 팝업이 보이실 텐데요. 설문사항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응답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 더 좋은 세미나를 준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질문들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질문 주셨던 내용들을 우선으로 해서 답변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현장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Q&A 세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선업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조선업 강화 추이나 동맹국들과의 협력 같은 부분들을 보면은, 국내 조선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미국발 수요로부터 한국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은 안희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선산업 담당하고 있는 안희준 실장입니다. 마스가로 불리는 한국 조선업의 미국 진출이 이제 막 시작되었고, 미국 조선업과 관련한 법안 개정과 같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주 가능한 물량이나 창출 가능한 수익 규모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미국 내 규제 완화와 한국 조선사의 미국 투자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미국 조선업 쇠퇴로 최근 미국 조선소에서 군함 건조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선 부분에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 내 법안 개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국내 조선사가 미국 조선사의 협력을 통해서 군함 수주도 충분히 가능하고 미국 MRO 사업과 함께 특수선 사업 진출을 통해서 업황에 영향을 크게 받는 상선 부문의 실적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사업 경쟁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조선사인 핀칸티에리가 미국 내 조선사를 인수해서 신형 호위함을 건조하다가 미 해군이 발주를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발주 취소까지 간 것은 미국의 조선 인프라가 미흡하고 숙련공 부족에 따라서 생산 효율성도 낮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잦은 설계 변경과 추가 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기술과 공정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원활한 협의와 대응 능력이 필요하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건설 질문인데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강도 높은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홍석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건설 담당하는 홍석준 실장입니다. 이제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뭐 일단 수요 측면에서는 작년에 이제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뭐 대출 규제, 뭐 거래 제한을 통해서 이 수요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구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이 LH를 통한 공공이주 공급 정책을 제시했었고요. 또 아마 이제 금년 1월 중순 정도에 이제 수도권 지역 추가 주택 공급 이제 대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책은 공공사업 수주 비중이 높은 이제 일부 중견 건설사 이제 수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핵심지는 이 신규 주택 공급보다는 이제 수요 억제를 통한 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이제 무게 중심을 두고 있고 또 이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건설 산업 이 전반에 부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포함한 이 수도권 핵심 지역은 이 재건축, 재개발 같은 이제 정비 사업 위주인데요. 이 강도 높은 대출이나 거래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뭐 정비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건설사들의 이제 사업 기반 약화가 예상이 됩니다. 건설사들은 이제 주택 사업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뭐 정비 사업 위주로 수주를 추진하고 뭐 또 주택 사업 이외에 뭐 토목, 플랜트 수주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력 사업인 주택 부분에서 이 지방 미분양이 장기화되고 또 이 수도권 정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하면 뭐 이 최근 이제 건설사 신규 착공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건설사 매출 위축이나 미분양 관련 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 다음 질문은 석유화학인데요. 석유화학 산업의 턴어라운드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지금 사업 재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에 과연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별 기업들의 신용 등급 방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원종현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석유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원종현 실장입니다. 앞서 본 발표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글로벌 수급 환경을 감안하면 그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턴어라운드는 공급 과잉 부담이 완화되는 2028년 이후 정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국 중심의 대규모 증설이 2027년까지 이어지면서 캐파 증가분이 글로벌 감축 물량을 상회할 전망이고요. 글로벌 저성장과 중국 내수 부진을 감안하면 수요 회복 모멘텀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산업 환경으로 인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재편 또는 구조 조정이 단기간 내 큰 폭의 수익성 반등과 사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NCC 설비 통합과 효율화를 통해서 손실 규모를 축소하고 또 비효율 자산을 매각을 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한다면 스페셜티 제품 개발과 원료 다변화가 가능한 최신 설비 구축 여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유화학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개별 기업 신용도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되면서 정책 지원이나 금융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크게 약화된 본원적인 이익 창출력과 확대된 재무 부담을 감안하면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부정적 신용도 전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사업 재편을 통한 수익성 보완과 재무 리스크 경감 정도에 따라서 신용 등급의 하향 압력은 업체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재편 진행 여부, 그에 따른 사업 경쟁력 회복 전망, 재무 안촉력 보완 수준이 향후 신용도상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석유화학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반도체 관련 질문인데요. AI 반도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수요 쪽 관련해서는 AI 반도체 수요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걸로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수요와 관련한 리스크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 주셨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설비 증설이 앞으로 스케줄과 규모가 어떻게 될런지,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원종현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AI 반도체 수요는 그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 수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각 업체들의 케이펙스 전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빅테크 업체들의 케이펙스는 2027년까지 한 두 자릿수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반도체 수요도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그 케이펙스의 증가율은 2026년 25%, 그리고 2027년에는 한 10%대 수준으로 차츰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듬해인 2028년경부터는 빅테크 업체들이 AI를 통해서 수익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대규모 AI 투자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AI 반도체 수요와 관련된 잠재적인 리스크는 자금 조달 측면과 인프라 제약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금 측면에서는 그간 외부 차입을 통해서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온 빅테크 업체들이 향후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될 경우
자본시장의 유동성 축소로 AI 인프라 투자 집행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작년 하반기 빅테크 업체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했었는데요. 부채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오라클이 발행한 회사채 만기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40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5년물의 만기가 2023년에 도래하는데 이때까지 AI 사업을 통한 수익성 가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채권 재투자 수요 감소로 자금 조달이 제약이 되면서 AI 인프라 투자가 둔화될 수 있겠습니다. 인프라 제약 요인 측면에서는 전력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AI 반도체 수요는 데이터 센터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데 현재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수급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력이나 송배전 등 기초 인프라 확충이 동반되지 않으면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서 AI 반도체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비 증설 일정과 관련해서는 2028년 초를 전후로 해서 메모리 업계의 공급 능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메모리 업체인 SK 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1기 팹이 2027년 하반기에, 그리고 마이크론의 보이시 팹이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에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2028년을 가동을 목표로 최근 평택 P5 공장의 골조 공사를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생산 캐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그 메모리 업체들이 HBM이나 선단 D램의 높은 투자 비용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2028년 초를 전후로 단기적인 공급 과잉 우려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과잉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2차 전지인데요. 최근에 보면 2차 전지 업체들의 공급 계약이 변경이 되거나 또 수주가 취소됐다는 공시들이 좀 늘은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따른 신용도상의 영향이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성우재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2차 전지 담당하고 있는 성우재 실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공급 계약 변경이나 취소 자체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 수주는 전방 산업인 전기차 수요 증감에 연동되는데요.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량이 그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당시 예상치를 크게 이제 하회하면서 계약 변경이 불가피해졌고, 또 최근에는 GM이나 그 포드 같은 업체들이 전기차 사업 계획을 축소하면서 수주 취소도 발생하고 있죠. 이렇게 미국의 친환경차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런 모습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수주 잔고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면 수주 잔고가 실제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것처럼, 수주 규모 자체를 신용도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2차 전지 업체 신용평가 과정에서 수주 잔고의 규모보다도 실제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고객사의 전기차 판매 실적이나 친환경차 전략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계약 변경이나 취소만으로 저희 추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이제 2차 전지 업황 개선에 다소 이제 시일이 좀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략 변화, 그리고 또 전기차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신용평가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질문이 한데요. 앞에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ESS 사업의 확대가 2차 전지 업체들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해주셨었는데요. 신용도 방어 차원에서 보면 이게 과연 유의미한 수준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성우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희 앞서서 아까 저희 김영훈 수석 연구원이 발표했던 인더스트리 아웃룩에서도 그 키 모니터링 포인트 중에 하나로 ESS 시장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이 ESS 관련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내용을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요. ESS 사업 확대가 전기차용 배터리에 편중돼 있는 이 국내 업체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기여하고 또 미국 시장 중심으로 전기차 수요 변동성을 일부 흡수해 줄 거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미국 ESS 시장은 중국산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산에 대한 관세가 인상이 되고 또 여기에 국내 업체들의 LFP 제품 양산이 맞물리게 되면 가격 경쟁력 확보도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전기차 수요 둔화의 영향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나 최근 이제 각광받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그 수요 증가 같은 ESS 시장의 성장성까지 감안을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ESS 사업의 이익 기여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ESS가 전체 배터리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좀 낮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LG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용 외에 그 매출 비중이 한 20% 내외 수준이고 SK 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ESS 매출이 발생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봤을 때도 당분간은 ESS가 저하된 실적을 일부 보완해주는 역할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야 2차 전지 업체들의 신용도 하향 압력이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지금 당장 이제 26년에 그 실적 회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셀 업체들은 그 완성차와의 합작법인 종결이라든지 비효율 자산 매각 같이 그 재무구조 개선이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매출 성장이 이제 어려운 만큼 뭐 투자 효율화나 이제 현금 흐름 개선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주요 셀 업체들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적자 구조 해소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최근에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서 판가도 좀 회복되고, 재고자산 평가익도 발생하면서 이제 일부 실적 개선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가동률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2차 전지 업체들의 신용도 판단에 있어서 아까 인더스트리 아웃룩 발표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용 배터리 외의 사업 부문이 실적을 얼마나 보완해 줄 수 있느냐. 또 아직 그 신규 설비 투자 부담이 좀 남아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 부담 확대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또 이런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는 재무적 체력은 어느 정도 있냐. 이런 점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등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Q&A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저희 IS실이나 담당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채팅창으로도 공유되었는데요. 이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보다가 놓치신 부분이 있거나 또 한 번 더 듣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신용평가 카카오톡 채널도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등급 뉴스와 신규 리포트, 그리고 세미나 소식을 보다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한국신용평가 웹캐스트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금융부문의 2026년도 산업 전망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